해능선사가 보니 두 젊은 스님이 나부끼는 깃발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스님은 흔들리는 것이 깃발이라 하고, 다른 스님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라고 한다. 해능은 둘을 모두 불러 흔들리는 것은 그대들 마음이라 일깨우친다. 육조단경의 한 장면이다. 많은 선문납이 그러하듯이 흔들리는 마음을 일깨우는 선사의 목소리는 준엄하고 압도적이다. 의심의 마군이 단걸음에 물러갈 만하다. 그렇다.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간사한 바람이자 깃발인가. 그 속에 부처도 마귀도 함께 거하고 고통과 쾌락의 기억도 추억과 얘기도 동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랑이 솟아난 자리에서 징후의 물길이 솟구치기도 하고 공포와 불안의 카오스를 뚫고 맹목적인 희망이 자라나기도 한다. 마음의 문제로 돌아오면 인간은 모두 격렬한 방랑자이며 바로 그 이후로 운명적인 수행자이다. 죄와 번뇌와 애욕과 정념과 연민의 씨앗들이 비 내린 뒤 웅성거리는 정원에서처럼 수많은 잡초들의 모습을 하고 거기에 뿌려져 있다. 그 근본 뿌리를 결연히 뽑아내는 것, 그것이 자유의 가능성이다. 몽환이자 포영인 인간 마음의 거침없는 화염을 정화하고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 정멸시켜야 비로소 어떤 평화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 해능의 저 풍범문납은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정수를 포착하는 해안을 품고 있는 드라마이다. 해능선사의 언어에 설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을 화두처럼 품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내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이리라. 해능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깃발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깃발 자체의 요동이건 바람에 의한 준동이건 순수한 심적 파동이건 간에 아직 각성에 이르지 못한 두 승려가 한 세계의 동일한 현상 앞에서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체험하고 이를 언어화하고 대화하고 담론하고 있다. 이 공통의 체험, 공통의 감각, 공통의 지각과 공통의 의욕과 공통의 논쟁이 과연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개별적 번뇌의 소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미혹한 사회학자는 묻는다. 흔들리는 것의 실체를 찾아 구하는 도심, 해탈과 제도를 구하는 절실한 소망, 수행과 정진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결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서 생성된 공통의 마음이 아니던가. 개체의 수양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의 마음이라는 커다란 술의 현대적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패러다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는 바, 마음이란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 사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공유하는 매체가 아닐까. 마음. 1300여 년 전에 중원의 한 사찰에서 나부끼던 깃발이 20세기의 한국 사회에 다시 나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포효하고 행동하게 하였는가. 멀게는 87년부터 촛불의 물결 그리고 최근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에 의뢰이르기까지 깃발과 만장은 여전히 세차게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른다. 그 앞에서 나는 명상을 해본다.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구별되지 않는 어떤 공명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어렵사리 하나의 사회를 기획하고 계약하고 꿈꾸고 체험한다. 사회란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덧없는 순간의 불안정한 제도화이다. 사회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는 덧없는 순간의 불안정한 제도화.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는 순간, 같은 마음이 되는 덧없는 순간, 일시적인 순간의 불안정한 제도. 같은 마음이 되는 순간이 있지. 억조 창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언어와 기억, 고통의 감각과 행복의 소망을 공유하는 집합체의 마음을 하나의 살아있는 구조로 인정하고
그 모양새와 모임을 농구하는 작업은 험악한 번뇌가 아니다. 번뇌라 하여도 할 수 없다. 한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번뇌도 별빛이 아니던가. 번뇌도 별빛. 2005년 이후 여러 지면에 발표된 14편의 논문을 묶어 이렇게 책을 펴낸다.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대상과 주제는 제법 다양하다. 진정성에 대한 글이 있고 진정성이 타락하여 등장하는 스노비즘에 대한 글이 있다. 윤리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이 있으며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 문학 종론을 비판하는 글이 있다. 마음의 풍경을 논하는 글이 있고 상상력을 넘어서는 파상력을 이론화하는 글이 있으며 성찰하는 마음의 태도, 멜랑콜리의 감정, 카이로스적 순간과 영혼 회귀의 사상에 대한 논문이 있다. 이상의 오감도시 제1호에 등장하는 13인의 아해의 정체를 추리하는 글, 김수용에게 거대한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글, 2000년대 한국 시단의 총하였던 미래파의 열정을 실제와 연관 속에서 규명하는 글, 무라마키 하루키의 1Q84를 사회학적으로 성찰, 비평하는 글, 그리고 근대 예술이 어떻게 행복의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글이 거기에 있다. 이 모든 다채로운 접근들을 한 권의 책에 묶어 상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통주저음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였다. 문장 자체가 심오한 거죠. 문장이 심해. 이 책이 말하는 마음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종교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심이나 근대 인식론이 이야기하는 마인드, 그리고 근대 심리학이 육체하는 다른 심적 활동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이키가 아니다. 마음은 개체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적 표상, 정념, 병리적 현상의 일반적 무대로 환원될 수 없다. 마음은 개체의 내면, 존재하는 심적 표상, 정념, 병리적 현상의 일반적 무대로 환원될 수 없다. 본문의 어딘가에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개념은 뒤르켐의 집합표상, 베버의 정신, 푸코의 에토스, 토크빌의 습속, 아나락파의 심성,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정서 구조와 같은 사회학의 방대한 전통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라는 의미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집합적 마음의 구조. 이 거장들은 모두 비범한 통찰력과 직관을 동원하여 그들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구성하는 삶의 태도, 윤리적 지향, 감정의 구조, 미학적 취향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포착한 바 있다. 이들의 저서를 읽다 보면 결국 사회학이 탐구해야 하는 최종 영역은 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원형적 에너지인 그 사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른다. 근대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회학은 어느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마음을 촉진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의 모순과 병리, 사회학은 어느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마음을 촉진해야 하는 순간, 마음이 손에 잡히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사회학적 탐구자들은 치밀한 개념적 사유를 실험했고 현상의 관찰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분방한 이론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들의 무기는 세련된 과학적 도구들이 아니었다. 많은 경우 마음의 사회학자들은 통계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는 마음의 대지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용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들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시도로서 인문학적 통찰력을 신뢰했다. 인문학적 통찰력은 문필이라는 그 오래되고 낡은 도구를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적 산물 일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해석을 종종 요구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마음의 사회학은 고전과 현대 사회학의 다양한 이론적 기초들을 아우르면서 문학, 예술 사회학, 사회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운동론, 사회사를 가로지르는 트랜스적 탐구과제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집합적 마음의 형성과 변화를 읽게 해준다면 어떤 모양의 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또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상 용어를 학술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갖는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일상 용어의 생생한 활력을 학문적 담론의 내부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 용어의 생생한 활력을 학문적 담론의 내부로 유인할 수 있다. 표현 봐 이거. 더구나 마음은 마음이라는 원형을 갖고 있는 고유어다. 허트, 땡땡과는 완전히 다른 집합적 상징의 퇴적물, 마음이라는 두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개념적 충동, 개념적 혼동의 가능성이다. 불명확한 정의는 혼돈스러운 논리의 전개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의 현상을 다음에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그것은 각각 마음의 레짐, 마음의 풍경, 마음의 징후라는 표제로서 이들은 각각 제1, 2, 3부를 이끌어가는 개념적 보안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제1부 마음의 레짐에서 우리는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규범적 동력이었던 진정성의 구조, 기원, 소멸을 탐색한다. 진정성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주체 형성 기제로서 진정성은 지배적 주체 형성 기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급격하게 약화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마음의 레짐을 나는 스노비즘과 동물화, 속물과 동물, 스노비즘과 동물화의 경향에서 발견한다. 제2부 마음의 풍경에서는 문화적 모더니티를 구성하는 특수한 풍경들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한다. 특수한 풍경. 나는 풍경과 파상력이 뭐야? 상상력보다 강한 게 파상력이야. 풍경과 파상력의 개념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있다. 풍경과 파상력의 개념. 이 책이 말하는 마음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종교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심이나 근대 인식론이 이야기하는 마인드 그리고 근대 심리학이 육체화하는 다른 심적 활동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이키가 아니다. 사이키. 마음은 개체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적 표상, 정념, 병리적 현상의 일반적 무대로 환원될 수 없다. 본문의 어딘가에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개념은 디르켐의 집합표상, 베버의 정신, 푸코의 에토스, 토크빌의 습속, 아나락파의 심성,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정서 구조와 같이 사회학의 방대한 전통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라는 의미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거장들은 모두 비범한 통찰력과 직관을 동원하여 그들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구성하는 삶의 태도, 윤리적 지향, 감정의 구조, 미학적 취향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포착한 바 있다. 이들의 저서를 읽다 보면 결국 사회학이 탐구해야 하는 최종 영역은 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원형적 에너지인 그 사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른다. 근대 사회의 모순과 병리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회학은 어느 수준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마음을 촉진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회의 마음을 촉진한다. 어떤 특정한 사회의 마음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학이. 마음이 손에 잡히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사회학적 탐구자들은 치밀한 개념적 사유를 실험했고 현상의 관찰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분방한 이론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분방한 이론적 상상력. 그들의 무기는 세련된 과학적 도구들이 아니었다. 아, 이거 읽은 거잖아. 파상력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성, 멜랑콜리 그리고 카이로스적 시간성을 각각 살핀다. 제3부 마음의 징후.
마음의 징후에서 나는 다양한 문학 예술 텍스트들을 사회적 마음이 표현하는 징후들로 파악하고, 징후, 문학 예술 텍스트가 마음의 징후다. 그런 징후들을 해독함으로써 사회의 마음을 추론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비평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상, 김수영, 미래파, 무라카미 하루키, 오즈 야스지로 등이 거기에서 다루어진다. 레짐이자 풍경이자 징후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이런 시도는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향후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작은 약속을 프롤로그의 지면을 빌려 독자에게 조심스럽게 전해본다. 첫 책을 내는 마음이 부끄럽고 두렵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들을 읽어줄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좋은 비판, 첫 책이 이 책이야. 좋은 비판과 조언을 기대해본다. 사회학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과 선배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의 동료 선생님들, 유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친구들, 한때 못담았던 사회비평의 동인들과 지금 새로운 식구가 된 문학동네의 편집 동인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문학동대의 강태영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린다. 이 책은 부모님과 동생의 신뢰 속에서 아내 강다영 그리고 아들 연재와의 사랑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이 모든 내 마음의 주인들에게 이 책을 삼가 바친다. 마음의 레짐. 근대문학의 종언의 비판, 제2부 마음의 풍경. 여기서부터 어려워. 마음의 풍경. 파상력 어려워.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마음의 징후, 13인의 아해, 오감도, 실제의 열정에 대한 열정, 무라카미 하루키. 제1부 마음의 레짐, 진정성의 운명.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살아남은 자의 슬픔. 초반이 좋은데 뒤에가 조금 어려워져. 1992년에 출판된 박일문의 소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80년대를 회고하고 정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방식으로 80년대를 회고하고 정리하였는지. 아마도 최초의 후일담 소설로 분류될 수 있을 이 작품에 표상된 80년대는 시대의 모순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뒤틀리고 상처받은 20대 주인공들의 혼돈스러운 몸짓으로 얼룩져 있다. 20대 주인공들의 혼돈스러운 몸짓. 주인공들은 사회적 부조리와의 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에 치명적인 부채감을 느끼며 80년대를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큰 수치이자 슬픔으로 여긴다. 자존감을 파괴하는 이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기 위한 괴롭고 처연한, 때로는 자기 파괴를 동반하는 위약적인 몸짓들이 바로 소설이 그리는 90년대 초반 한국 사회 청춘들의 영혼 풍경이다. 고도로 예민한 이런 도덕 감정은 사실 초자연적 재난 혹은 역사적 악을 체험한 세대가 사건의 종결 이후에 자신의 연명에 대하여 느끼는 자책의 한 양태이다. 가령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은 그곳을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일문의 소설 곳곳에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서정시가 가능한가를 물어왔던 브레이트의 시 나 생존자가 조회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박일문. 생존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증오하던 이런 마음의 형식 앞에서 우리는 일종의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너무나 진지해 보이고 그리하여 무언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자신의 생존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달성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엮고 있으며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인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태도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브레이트의 시가 환기시키는 마음의 태도는 불과 10여 년 혹은 20년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공유된 마음이었다. 타인을 노리고 혹은 타인 대신에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앞서간다는 것은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과시할 일이 아니라 적절히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생존이 부끄러움이 되는 감수성, 이런 마음의 형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하나의 가치로서 옳은 삶의 기준으로서 설정되어 통용되던 시대를 우리는 흔히 진정성의 시대라고 부른다. 생존이 부끄러움이 되는 감수성, 진정성의 시대. 진정성은 본래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를 가리킨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이 대개 사회적 모순, 어감, 문제 등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에 진정성의 추구에는 언제나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격렬한 항의, 비판, 참여가 동반된다. 서구의 경우 진정성의 문화, 진정성의 정치, 진정성의 윤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되어 인정받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청년 대학생들의 신좌파 운동을 계기로 해서이다. 그러나 진정성의 이상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 역사적 토양이 결국 자아와 사회의 변증법적 충돌이라면 사회의 역사적 토양이 결국 자아와 사회의 충돌. 그것은 사실 근대적 주체 형성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주체 형성.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진정성의 윤리는 루소와 헤르더 이후의 낭만주의에서 시작되어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적 감성 속에 구현되어 있는 도덕적 기획으로서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고유한 욕망 사이에 형성된 간극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의 자기 통치 기획의 한 양태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진정성의 에토스는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소위 386 세대의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하였고 90년대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어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되다가 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구조조정의 국면에 진입하면서부터 사회의 주도적 가치로서 급격하게 퇴조한 듯이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진정성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상실하게 된다. 승자독식, 무한경쟁, 적자 생존의 유사, 자연적 정글로 변화한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관심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목숨 그 자체, 즉 생존의 문제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생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방되고 칭송되고 존경받아야 하는 업적으로 과시된다. 성공과 부유와 건강과 명예를 동시에 구가하는 새로운 영웅의 형상인 생존자, 생존자를 둘러싸는 사회적 판타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소위 포스트 진정성 체계로 진입한 듯이 보인다. 진정성이 와야 된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삶의 태도는 도구화된 성찰성, 테크닉이라는 거지. 성찰이 도구화된 성찰성을 자원으로 성공과 치부를 반성 없이 추구하고 부자 대세요를 덕담하면서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와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적 스노비즘과 동물성이다. 우리 사회가 짧은 시기 동안 체험한 이런 집합적 심리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1. 진정성의 에토스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업과 2. 진정성이 어떻게 해체되고 파괴되어 다른 에토스로 대체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공히 요구된다. 다른 에토스로 대체되었는가? 전자가 진정성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라면 후자는 포스트 진정성 체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에토스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과제, 즉 진정성 에토스와 같은 의미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왕의 사회과학이 규범체계, 가치관, 윤리적 이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온 에토스를 우리는 마음의 레집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한다. 둘째, 진정성 개념의 근대적 기원을 밝히고 그 구조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셋째, 진정성 에토스의 내적 모순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사회학의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포스트 진정성 레짐에 대한 차후의 연구의 선행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포스트 진정성, 이 마음의 레짐.
주제하듯이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체험한 변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 공론장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개념이 바로 레짐이다. 가령 80년 민주화 대항쟁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87체제의 개념,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표상하는 97년 체제의 개념 등이 그 대표적 용례를 하겠다. 이 개념들은 87년 이후 약 20년간 진행된 한국 사회의 변동을 10년의 단위로 분절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초적 정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간 다양한 생산적 논의들이 제출되어 사회 변동의 현상, 구조, 역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기적 분할과 개념의 운용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문제는 10년 단위의 변동이 자명한 것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 문제점은 변동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이 경제나 정치의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양자는 사실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체제 개념은 언제나 헌정체제이거나 노동체제이거나 정치체제이거나 혹은 축적체제로 이해되었을 뿐, 그러한 제도적 변동에 연동되어 있는 사회 심리의 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용법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레짐에 대한 언급이나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체제 개념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의 명제들을 비판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회적 삶은 단순히 제도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의미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특정 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이 의미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87년 체제는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가치의 체제, 희망의 체제, 절망이나 눈물의 체제, 고통 혹은 쾌락의 체제, 즉 마음의 레짐이기도 하다. 4. 이런 마음의 레짐을 규정하는 연대기적 단위는 87년 체제나 97년 체제 개념이 내포하는 시간적 분할의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진정성의 레짐은 80년 광주항쟁 이후부터 87년 민주화 대항쟁을 거쳐 97년 위기에 이르는 약 20년간 지속된 헤게모니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사회과학의 전통은 우리가 마음의 레짐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하는 집합심리의 체계를 다양한 용어로 이미 포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 용례가 바로 에토스이다. 에토스란 동시대의 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존재양식,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자발적 선택, 즉 사유하고 느끼는 방식이자 개인이 스스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과업으로 제시하는 행동 방식이자 행위 방식이다. 집합체가 공유하고 있는 습속을 의미하는 이 에토스의 개념은 토크빌이 자신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습의 개념이나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혹은 자본주의 정신과 거의 흡사한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디르켐이 집합표상으로 의미하는 바와 거의 유사하다. 좀 더 현대적인 개념을 거론하자면 인류학에서 처음 발명되어 프랑스의 아나락파가 창조적으로 전유한 심성 개념이다. 벨라와 그의 동료들이 미국의 개인주의를 이해 설명하기 위해 창안한 마음의 습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정서구조 혹은 문화적 모더니티의 정조인 멜랑콜리의 분석 과정에서 필자가 사용한 세계감과 같은 개념들을 들 수 있다. 각각의 개념들이 모두 상이한 이론적 맥락, 정치적 입장,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사회적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이고 집합적인 마음의 문제에 주목한다. 또한 이런 마음이 사회적 행위자들의 습관화된 행동 패턴을 지도하며 사회적 행위의 조형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화된 시스템인 하나의 레짐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 두 차원을 집약한 것이 바로 마음의 레짐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미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레짐이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기왕의 개념들이 진정성을 포착하기에는 모두 약간의 부적절함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에토스나 습속은 지나치게 일상화되어 있어 진정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지난 시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찰하기 위한 개념으로 취약해 보인다. 윤리나 정신은 독일관념론의 전통에 깊이 착근되어 있고, 집합표상 역시 근대적 인식론의 함의가 매우 강하여 인식뿐 아니라 규범과 감정까지를 내포하는 마음의 총체를 다루기에 이들 개념이 충분히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기 지속적인 시간성을 암시하는 심성 개념은 사회 경제적 변동에 국면적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레짐을 대신하기에 부적절하다.
마음의 습관은 개체에 체화되어 반자동적 습성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강렬한 번민과 심리적 혼란 끝에 고도로 자각적인 자기 결단을 요구하는 진정성을 개념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서구조 혹은 세계감은 마음의 특정 차원인 정서를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뿐 아닌 규범적 판단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마음의 레짐이 지시하는 차원보다 협소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이론적 고려 속에서 이 글이 제안하는 마음의 레짐 개념을 구성하는 마음과 레짐은 모두 진정성을 포착하기에 매우 효율적이다. 우선 마음은 인지, 도덕, 미학적 판단의 총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동시에 인지적이고 또한 규범적인 차원을 모두 갖고 있는 진정성의 실체를 포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레짐은 그 용어가 환기시키는 정치적 상상력 속에서 집합심리가 개체들을 통치하고 제어하는 실질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집합심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주체 형성을 선명히 부각시킨다. 마치 특정 체제가 자신의 신민을 양성하듯이 마음의 레짐은 자신의 독자적인 주체의 형식을 산출하며 이 산출의 과정은 넓은 의미의 통치성의 구현이다. 요컨대 마음의 레짐은 푸코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적 혹은 비담론적 요소들의 네트워크이자 권력의 특수한 요구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특정 시대의 특정한 방식의 인식과 실천의 주체들을 걸러내고 빚어내고 결절시키는 구조를 가리키는 일종의 장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정성을 주체와의 장치로 기능하는 마음의 레짐으로 정의할 때 우리는 문화나 집합회상과 같은 객관화된 관념의 질서로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에서 주체들의 삶의 형식을 조용하는 힘으로써 이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즉 진정성은 어떤 주체와 어떤 삶의 가치를 비준하고 촉구하고 강제하는가? 진정성은 어떤 주체와 어떤 삶의 가치를 비준하고 촉구하고 강제하는가? 진정성의 주체는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죽는가? 그는 자신과 어떤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며 또한 타자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꿈꾸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진정성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연한 가치이자 규범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와 결별하고 새로운 주체 감성 규범의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진정성의 기원과 그 구조를 살핌으로써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까지 25쪽